아들이 건넨 작은 카드 한 장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르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여행을 간 지 하루 만에 한도를 모두 써버렸고 더 올려달라며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요구가 반복됐죠.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와 그 집안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며느리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소비가 지나치게 많았고 필요 없는 물건도 예쁘게 보이면 바로 사들이는 성향이 짙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소비는 활발한데 수입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아들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혼한 부부의 문제를 부모가 나서 해결하려 들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겉으로는 싹싹하고 잘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딘가 아들을 아래로 보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늘 감지했지만 성격이 워낙 부드럽고 갈등을 싫어하는 탓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답답해졌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제게 말했죠. 괜찮아. 그냥 그러려니 해. 내가 나서면 내가 더 어색해져.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기 힘들면 내가 직접 이야기해라. 엄마는 뒤에서 너를 지지할게.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괜찮다며 웃음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참는데 익숙한 사람은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자신과 친정 식구들이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출발 전 아들에게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생활 비용으로만 쓰던 한도 낮은 카드였지만 아들은 별 생각 없이 내줬습니다. 여행 가서 쓸 거라는데 굳이 거절하기도 애매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소비 성향이 강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카드가 넘어간 뒤였고 아들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난 지 하루가 지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카드 한도 다 찼대. 일단 조금 올려줘야 하나 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만에 여행 경비를 다 써버렸다고. 뭘 얼마나 쓴 건데. 아들은 일단 올려줄게 하며 한도를 50만 원 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 만에 한도를 다 채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며느리가 평소 소비가 큰 건 알았지만 혹시 친정 식구들 것까지 결제해 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다음 날 현실이 됐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한도 다 찼대. 이번에도 더 올려달라고 하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더는 안 된다.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다. 저는 아들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무언가 더 말하기도 전에 통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카드 정지해.
이런 식이면 너 계속 이용만 당한다.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한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 회사를 통해 즉시 정지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끊었냐? 지금 결제가 안 된다. 여행 와서 불편하게 왜 이러나?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화가 난 말투로 변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 혼자 쓴 소비가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 경비를 모두 아들 카드로 처리하려 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쪽에서 여행 준비할 때부터 은근슬쩍 우리 돈으로 여행 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자신도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깨기 부담스러워 말하지 못했다고. 그제야 저는 며느리와 그 집안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손쉬운 결제 수단 정도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제 속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속에서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제야 말했을까? 그러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이니 부부 문제니 하며 빠져나갈 여지도 남겨두었지만 이번 일은 분명한 선 넘기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참아왔다. 이제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 겁내지 마라.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와 그 집안이 아들을 홀대해왔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면서도 억지 웃음을 지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둘 수 없었습니다. 카드 한 장이 시작이었지만 이 사건은 결혼 생활의 진짜 민낯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여행지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라는 제 말에 따랐습니다. 사실 아들도 이제야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해 왔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카드가 정지되자 여행지에서 며느리와 그 가족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결제가 안 되니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내야 했을 테니까요. 그 사실이 저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그들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였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자신이 느껴온 불편한 점과 그동안 말 못했던 일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듣고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카드 문제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며느리든 그 집안이든 예의 없이 굴어온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낸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베트남으로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은 더 지쳐 보였고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말 못한 고민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 쪽에서 또 한도 초과를 했다는 말을 들은 뒤라 마음속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달래려는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여행 와서 많이 쓴 것뿐이겠지. 금방 끝날 일이야.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감추고 상대에게 먼저 좋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쪽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앞에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결국 행복하라는 말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부터 며느리의 허영심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예물은 바꾸자고 하고 예식 장식도 가장 비싼 것으로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걸 맞춰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나친 소비는 결혼 생활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며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피부 관리샵을 다니고 요가를 다니다가 금방 실증을 내 또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하곤 했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아들이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걸렸던 건 며느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딘가 은근히 낮춰보는 분위기였고 아들이 뭘 잘해도 평가절하하는 듯한 말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들은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가는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모두 잡아둔 상태였고 며느리는 들뜬 목소리로 준비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가면 몰라도 친정 식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발 이틀 전 아들에게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쓸 카드가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한도 낮은 생활비 카드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별 생각 없이 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 감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제가 너무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첫날 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는 다급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카드 한도가 다 찼으니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아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면서도 결국 한도를 늘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한도를 초과한다는 건 보통의 소비 패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며느리에게서 한도 초과 전화가 왔을 때 제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에게 카드 정지를 시켰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나서야 아들은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여행 비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출발 전부터 대놓고 우리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도리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당연한 규칙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원래 각자 쓸 돈을 준비해 가는 것인데 며느리 쪽은 모든 걸 아들한테 맡겨두려 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했지. 그런데 내가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눈치를 보는 게 익숙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조건 참아온 겁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감추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는 점점 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듯한 말투였지만 곧 원망과 불만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끊냐? 결제가 안 돼서 여행이 엉망이 됐다. 너희 집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집안 사람들은 아들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편리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대상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으니 당분간 거리 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 아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여행 경비가 갑자기 막히자 실랑이가 벌어진 듯 했습니다.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은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드가 막혔으니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테고 그 과정에서 분명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더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 내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 잘못한 건 너가 아니라 그쪽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황을 바로잡을 차례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드디어 비집고 나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이용하도록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 카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의 문제를 마주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와 시댁이 아들을 무시했던 순간들, 지나친 요구를 했던 일들, 아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을지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일들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으면 해결될 거라 믿었던 과거의 제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집안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남겨두고 앞으로의 행동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여행 중 해프닝이 아니라 아들 결혼 생활의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것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돌아오기까지 남은 며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몰랐던 아들의 마음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온 메시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지만 아들은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스스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더 깊이 정리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사소한 자리에서도 아들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정도 월급 받아서 어떻게 집 살 생각이 있어. 결혼했으면 이제 체면도 좀 생각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씁쓸함이 늘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뭐든 성실하게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절하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흥분해서 아들을 더 위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당연해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수시로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며 갑자기 금액을 보내라고 하거나 며느리 자신의 취미 생활에 드는 고정 지출을 당연하게 아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형제의 생일 선물 비용까지 아들이 카드로 계산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불편했지만 얘기하면 분위기만 깨질 것 같아 늘 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며느리 집안의 행동을 단순 무례로 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경제적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트남 여행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들 카드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사건의 한 부분일 뿐, 그 이전부터 이미 아들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일은 단지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을 뿐입니다. 카드 한도 초과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이 아닌 누군가의 돈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처음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더 노력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믿는 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줬다. 결혼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너 혼자 맞추면 결국 너만 무너진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만든 관계가 사실은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마주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고 했고 자신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며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부 너희 집이 갑자기 이래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아들을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동안 아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에게 끌려다니며 쌓였던 부담이 잠시나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이 아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고통으로 변하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여 무너지는 법입니다. 아들은 그 시점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해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정해야 한다. 너를 위해서라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동안 저는 며느리 집안과 우리 아들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당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걸 다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아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용해왔고 아들은 그걸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들만 너무 많이 내준 것입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자 아들도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생각하느라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책임을 다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아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을게. 그날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고 며느리와 그 집안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바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둥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도착한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을 정리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 끝만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이야기 좀 하자.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기색, 우리가 과했다는 불만,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대감. 아들은 그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섭다.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오늘은 내가 참아온 만큼 말하는 날이다. 흔들리지 마라.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한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표정부터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만이 잔뜩 쌓여 있었고 책임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여행 망쳤어. 갑자기 카드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 나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기다리다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말 좀 해.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해야지.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끄는 거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하루 만에 한도를 다 쓰고 다음날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다.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 며느리는 불쾌한 얼굴로 반박했습니다. 여행이란 게 그런 거지. 카드 좀 쓰면 어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너희가 쓴 금액을 보고 판단했다. 여행을 간 건 너희 가족인데 비용은 전부 우리 아들이 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상과 다른 반응 때문에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조금씩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게 불편했어. 그런데 말하면 싸움 날까봐 그냥 넘겼어.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불편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럴 거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하지만 아들은 더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너희 쪽에서는 나한테 뭘 요구할 때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여행 준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나는 내 상황보다 더 내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나만 힘들어졌어.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말하자 며느리는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의 침묵이 짧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네 집은 너무 계산적이야. 결혼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돈 좀 쓴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와가며 사는 건 서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다. 너희 가족은 우리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건 도와가며 사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이용이라니.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이번 여행만 해도 봐라. 각자 여행 가면서 각자 쓸 돈을 준비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너희는 전부 아들 카드로 해결하려 했지. 그동안도 계속 그랬고. 며느리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에게 맞추려고 했고 너희 가족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나만 없어지는 기분이었어.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보자. 지금처럼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 그 말은 분명 며느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한 적 없어. 너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편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데 그 말에서도 변명만 있을 뿐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관계의 핵심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태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 상대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 아들은 그 점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안과 짜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히 끼어들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제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부부 문제에 부모가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선 이유는 우리 아들이 더는 다치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카드 좀 쓴 게 뭐가 문제야.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었고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인드가 너무 달라. 이렇게는 못 살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오래 참아온 듯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힘들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받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이제 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 뒤 집안은 오랫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손이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인지 표정에는 후련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시작이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방 안에서는 가끔씩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친정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이야기를 그쪽에 먼저 털어놓는 경향이 있었으니 이번 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들 대신 친정 쪽 의견에 더 기대왔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방에서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붉어진 눈가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잠시 앉아줄래? 톤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세 사람 모두 거실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여행에서 돈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 가족이 오빠한테 무례하게 대한 적도 없잖아.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꺼내기 전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누구 돈으로 준비했나? 며느리는 단번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쓰려고 했던 거지. 아들 카드만 쓸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그 말에 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첫날부터 아들 카드로만 결제가 됐지 않나?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인지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애초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회피의 표현. 아들도 그 말에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들로 모든 갈등이 덮여왔다는 걸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나? 서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이야기든 뭐든. 왜 아들에게는 이런 계획을 숨기고 갔나? 며느리는 다시 당황한 표정을 지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가족끼리 여행 가면서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잖아. 그 순간 아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야. 너희 가족끼리 여행이 아니잖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당연하게 여기고 말도 안 하고 떠난 게 나는 계속 이상했어. 아들의 말은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말이 드디어 입 밖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변화에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원하면 다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어. 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 며느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곧 다시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만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결혼하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도와가며 산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가능한 거다. 너희는 우리 아들에게만 요구했다. 한 번이라도 너희 쪽에서 도움을 준 적이 있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침묵이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그 침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있을 때
늘 조심스러웠어. 뭔가 말할 때마다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 너희 가족은 나에게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는 마침내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들은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가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어. 지금처럼 살면 둘 다 힘들어.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들이 처음으로 한 관계 재정립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감정을 누르지 못한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 마. 오빠도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먼저 얘기했으면 됐잖아. 저는 그 말에 바로 대응했습니다. 얘기할 분위기를 만든 건 누구였나? 아들이 말을 꺼낼 때마다 내가 불편한 표정 지으며 넘어갔던 거 잊었나?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그 말은 반박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대로 거실에 남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맞잡고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며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한쪽이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있었을 때다.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그 짐을 홀로 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피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깊게 벌어졌고 되돌리려면 제대로 된 책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심한 게 있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려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방 앞에 서서 저를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깃든 톤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결정을 망설이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정리해둔 메모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종이 위에는 아들이 직접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나부터 지키고 싶어. 이대로는 더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은 오랜 시간 기다렸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늘 참았고 늘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하고 선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 보는 일은 부모로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내린 결심이 어떤 거든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리 선명했습니다. 아들이 정리한 종이들을 보니 그동안 며느리와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상처들이 쌓여 아들을 짓눌렀다는 걸 문장 하나하나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예민한 줄 알고 넘겼어. 그게 아니었던 걸 이제야 알겠어. 나는 사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신을 탓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내가 느낀 게 맞았다. 너한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제 내가 나한테 솔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들은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에 잠깐 비친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모든 걸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은 나도 정리가 필요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쉬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정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사리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오갔고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카드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이어오던 관계의 균열이 이제 눈으로 보일 정도로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들이 느껴온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그 사랑 안에서 혼자였다는 사실. 며느리는 남편이 느낀 감정을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조용히 거실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잠시 망설였고 결국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흘러가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좋다. 그런데 무엇이 미안한 건지는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해온 행동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도와가며 사는 건 좋은 말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만 가능한 말이다. 한 사람이 계속 주고 한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편해서 그랬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편함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한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들도 그 대화를 들은 것인지 방문 너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며느리가 스스로 찾을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어정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아끼면서도 눈빛은 계속 불안정했고 아들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지만 어딘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정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짜 대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단호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 더는 참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비스듬히 들어오며 공간을 밝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을게.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자. 그 말은 곧 서로가 숨겨왔던 진짜 감정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둘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는 표정, 눈가에 맺힌 피곤함, 서로 다른 결심이 담긴 숨소리, 모든 게 조용하면서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래된 지친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아직 정확히 무엇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오늘은 다 말할게.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방어적인 기색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남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그 순간 약간 놀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어둔 건 내가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야.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적었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의 항목에는 여행 얘기도 있었고 생활비 이야기,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종이 위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뭔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내가 감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며느리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떼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했지만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렇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카드부터 챙겨간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전부 다 내가 내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며느리는 조금 화가 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부부끼리 서로 편하게 쓰는 거잖아. 여행 가서 남편 카드 쓰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아들은 즉각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어. 그리고 여행 비용을 당연하게 나한테 맡긴 게 문제야.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놀람과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아.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로 풀려고 했던 적이 있어. 그런데 말하면 늘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그 순간 며느리는 약하게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돌아본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대화하는 게 힘들었어. 내 의견을 꺼내면 내가 실망할까봐, 화낼까봐 늘 조심해야 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며느리는 그 말에 말문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오빠랑 사는 게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편함이 오빠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며느리의 말은 처음으로 조금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도 단단한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는 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지만 그 행동은 나에게 부담이었어. 너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접어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나를 존중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근데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들은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처럼 계속 살면 둘 다 망가져.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야.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이야. 아들은 그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담담하지만 깊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해. 며느리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친정 쪽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걸. 며느리는 화면을 빠르게 닫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뿐이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문제인데 왜 내 가족이 먼저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해. 너희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는 그 말에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찾아야 해.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편하다고 행동하면 안 돼. 나도 변할 거고 너도 변해야 해.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무서워.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아들은 며느리의 두려움을 이해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원인을 똑바로 봐야 해결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두 사람의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그동안 서로가 외면했던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고 아들은 더는 예전처럼 묻어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식탁에 앉아 손가락을 맞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붙일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선택의 문턱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상처 속에서 묵묵히 버티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벅차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조용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부은 눈과 붉어진 코끝을 보아하니 밤새 잠을 잘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들도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며느리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들 그냥 감정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힘들었어.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생각해봤어.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듯 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그 한 문장으로 해결되기엔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너도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 내가 변하려고 한다면 나도 노력할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둘 다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해.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에 외부 가족이 개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가족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해. 우리 문제가 너희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해.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할 텐데.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 하지만 부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해. 계속 그런 구조로 살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편해서 그랬던 거야. 엄마한테 말하는 게 익숙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빠 말이 맞다는 걸 알겠어. 아들은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어? 이건 간단한 변화가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볼게. 근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불안한 문장이었습니다.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성공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들은 그 대답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변화가 행동으로 보여야 해. 말만으로는 안 돼.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 친정 식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통화하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됐고 몇 분 뒤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너무 화나 있어. 왜 그런 일을 말도 없이 했냐고 하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왜 거기까지 알렸어. 며느리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고
대신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나도 너무 답답해서.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이 말은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오빠한테 먼저 말할게. 다음 날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한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어.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희망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하려면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본인 카드와 지출 목록을 정리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앞으로 내가 관리할게. 내가 부담하지 않게 내가 내 것부터 정리할게. 아들은 조용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며느리의 작은 시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외면했던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문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문턱에 선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노력해 보려고 해. 서로가 변할 수 있다면 나도 한 번 더 믿어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를 잃는 선택은 절대 하지 마라. 아들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구와 기대가 줄어들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연락도 아들과 상의한 뒤에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동안의 싸늘했던 공기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한 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가 다시 완벽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 서로를 위할 것인지 자신만을 위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무게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 앞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은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들이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상처가 쌓이면 무너지고 작은 노력이 반복되면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런 균열이나 변화의 순간이 있다면 이 이야기처럼 한번 용기 내어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응원이 됩니다.